네, 이 사안 취재한 최희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최 기자, 이 미술계의 수건이었던 미술진흥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추구권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합니다. 먼저 추구권 어떤 개념인지 정리해 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미술진흥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진흥법이라는 게 선언적인 내용을 담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미술진흥법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서 고무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시스템을 선진화하자 이런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추구권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재판매, 보상, 청구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 원작자나 소유권자가 자기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1차 판매라고 본다면 이제 소유자가 또다시 판매를 하는 등의 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미술 시장이 형성됩니다. 예, 미술은 이제 미술의 특성상 그동안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 그 권리가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출판이나 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권이 70년간 보호되는 것과 차이가 큰데요. 미술품을 재판매할 때 작가에게 보상을 해주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에게 보상을 해주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미술은 복사본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원작만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유명 작가가 돼서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어느 정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작품값도 오르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미술은 작품이 리셀되면서 원작자가 판 가격의 몇만 배까지 올라도 원작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수억 원씩 하는 작품이 초기에는 몇만 원에 팔렸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리셀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매될 때 일정 비율을 정해서 판매가의 일부분을 창작자에게 돌려주자, 이렇게 권리를 보호해주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동안 이제 음반이나 출판, 공연 창작자는 이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사후에도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미술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르별 불균형이 있었던 건데요. 이 장르에 따른 차이 없이 창작물이 보호받게 되면서 장르별 불균형이 해소됐다 이런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이 재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기록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추구권에 대한 찬반을 가르는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추구권이 실제 적용이 되려면 어떤 작품을 누가 얼마에 어떤 경로로 구매를 했고 또 그것을 누가 팔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 추적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미술 시장 그동안 이 정보가 일부지만 공개된 곳은 옥션과 같은 일부 경매 시장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이 좀 아름아름 구매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구매를 하는 미술 시장만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추구권에 적용되는 비용이 작품 가격에 추가로 반영될 것이다. 이런 좀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사실상 이 세금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장 왜곡이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미술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위축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유통 구조가 투명해지는 의미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이력 시스템이 적용되면 유통 구조가 선진화되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력이 달린 작품은 이제 위작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또 추적 과정이 쌓이면 중간 경로까지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미술 작품의 가격 형성이 이제 객관적인 지표보다 정성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 등이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 법안이 자칫 이 작가에 따른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안 내용 아마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24조 두 번째 항목을 보면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가 될 때는 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개인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법인,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이 법 자체가 작가를 좀 자연인으로 보고 만들었다 이런 시각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작가들이 작품 판매를 통해 일정 이상의 좀 소득을 거두면 법인에 소속되기도 하고 법인을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무명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자칫 이미 상업화된 작가들은 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작가들의 양극화를 더 크게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경매 시장이나 혹은 2차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작가를 근로자 형태로 들어오게 해서 그 법인 내에서 작품을 만들게 하고 그 작품 내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유통을 시키면은 이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받지 않아요. 2차 시장의 기존의 플레이어들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고려해야 할 점 있습니까? 네, 우선 해외에서는 82개국이 취급권을 먼저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취급권을 도입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살짝 늦은 감이 있죠. 우선 어떤 미술 작품을 취급권의 대상으로부터 정하느냐부터 시작입니다. 미술품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 나라마다 범위가 또 다릅니다. 취급권 연구원 연구원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독일 같은 경우는 순수 미술품만 인정하고 있어요. 미술계 각계각층의 추구권이 나라마다 약간 다른 거를 인정을 해서 EU 지침에도 있어서 대상이나 몇 가지 것들은 그 나라의 최소 공통적인 부분을 빼놓고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네,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것인지 또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 배분율은 4%에서 0.25%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작품 가격이 올라갈수록 배분 비율이 반비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아직 시작 단계라서 보장해주는 범위, 그러니까 사후 30년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대부분 다른 장르는 저작권은 70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차원에서 아직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한 거니까요. 이 부작용은 줄이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